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바로 2024년, 2025학년도죠. 그렇죠? 2024년 고3 3월 모의고사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시험에서는 주제통합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죠? 실제로.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고3이 되기까지 이제 한 4개월 남았어요. 그지? 수능 끝나면 여러분들 고3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도 정말로 좀,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지만, 더 이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그 생활 리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리를 이제부터 들어가야 돼요. 더 늦으면은 나중에 고치기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너희들이 평소에 좀 늦게 일어나는 버릇이 있는 아이들은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거의 뭐 빠르면은 한 2, 3주, 늦으면 한 2, 3달까지도 피곤함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참고 계속해서 컨디션 내는 걸 조절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월 모의고사. 자, 근데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문제가 약간 엇가시게 그런 문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원 모의고사인 6월 모의고사부터 뛰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 평가원 모의고사랑은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에 너무 그렇게 연연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성적은 다 잘 보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글, 21세기 유럽의 실제론자들이라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사유 과정은 사과의 형태나 색깔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고 이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상황에 대한 사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식한다? 바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쵸? 그것을 뭡니까? 인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다 여러분들 밑에 빈 공간도 해놨으니까, 그쵸? 자, 바로 상황에 대한 사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대상을 감각 기관을 통해 그렇죠? 인지를 하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뇌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과가 현실에 실제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상의 실제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근대 철학자들의 생각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 제시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대상의 실제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우리가 현실을 인식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생각으로 국한된 게 아닌가? 생각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닌가? 즉,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매트릭스 세계처럼 인큐베이터 속에서 여러분들의 열 에너지가 로봇들한테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겠죠? 즉,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인지하는 게 정말로 실제 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회의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바로 사유 과정에 대한 인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근대 철학자들은 그렇죠? 뭐라고 생각을 했다? 바로 대상의 실제함은 사유에 의존을 하는 것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이었다?
바로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그쵸? 이 교실에 와가지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고 선생님이 쓰는 칠판을 보고 있고 이 빔 프로젝트에 나오는 이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지?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는, 그쵸? 편의점을 지나서 열심히 학원으로 달려오고 있겠죠. 그지?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뭐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바닷가 되는 데 놀러 가서 가족 여행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는 이 교실 이외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대상의 실제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고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근대 철학자들 사이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이렇게 아까 전화로는 뛰어온다고 했지만 안 뛰어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감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여러 철학적 논변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공통된 입장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지 않으며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오게 된 생각은 바로 뭐다? 바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다?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사유라고 하는 것,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구가 둥근 걸 봤습니까? 안 봤잖아. 그럼 사진으로 봤을 뿐인 거지 실제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 평평한 거대한 완전 개쩌는 거북이가 지금 뭡니까? 땅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어떡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유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사유를 하고 대상을 인지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봅시다. 자, 현대 철학자 메야수는 그죠? 자, 근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메야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입장을 무슨 주의? 상관주의라고 명명했다는 거죠. 그러면 상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아까 위에서 밑줄 친 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지. 이거는 메야수의 생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즉 모든 존재는 바로 뭔가 인간의 사유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메야수가 상관주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관주의라고 명명하며 사유의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주장한다. 자, 하지만 매야수의 생각은 이 사람과는 반대라는 거죠. 바로 뭐다? 사유의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매야수의 생각이고, 이 매야수의 생각과 상관주의의 생각은 반대가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필기한 거에서 1번을 필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밑에다 가로 열고 이거를 상관주의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게 바로 두 번째 매야수 라는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매야수는 바로 뭐다? 사유의존적 대상뿐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 즉, 내가 감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유하지 못하는 존재라도 지금 이 순간 혹은 그 이전 혹은 이 이후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 사유와는 관계없이 대상은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매야수의 주장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의 주장은 상관주의가 유럽 대륙 철학의 주요 입장 중 하나가 되면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제한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럼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의는 바로 뭐였다? 바로 상관주의죠. 바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제한했다는 문제의식. 이게 바로 상관주의의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매야수는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를 뭐라고 했다? 선조적인 것. 선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가 바로 선조적인 것이라고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자, 인간이 불과 지구에서 살았던 거는 몇백만 년이 채 안 돼요. 그죠? 그죠? 몇백만 년이 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야. 알겠죠? 지구는 46억 년 정도 그 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 동안 수많은 생물들이 존재했어요. 대표적으로 쥐라기 그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 공룡들이 존재했었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암모나이트라든지 혹은 삼엽충이라든지, 그죠? 갤럭시 아니야. 삼엽충이라든지 그런 과거의 고대 생물들이 존재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 즉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생기기 전에 어떤 생물들이 존재했었고, 그것은 바로 뭐다? 화석이나 여러 가지 증거로서 현재 남아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이 출현 이전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의 사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 즉 선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유와 존재는 독립적이다, 관련이 없다라는 것에 근거로 지금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매야수의 주장에서 첫 번째 바로 선조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를 선조적인 것이라고 명명하면서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의 실제함의 증거가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라는 거야. 인간이라는 종이 없었던 시대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사유가 존재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사유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무언가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은 과학이 증명해주지 않느냐라고 근거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매야수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를 부정하면 선조적인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았다라는 것.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이 선조적인 것을 뭡니까?
그 부정을 하게 되면 것을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 바로 선조적인 대상에 대한, 그쵸? 대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쵸? 즉, 공룡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 선조적인 것을 아예 뭡니까?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공룡이 과연 존재했는가? 하지만 화석은 있잖아. 그럼 이 화석은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선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전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간의 사이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주장한 메아수는 이러한 존재가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바로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선조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쏘리. 이거 선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다?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메아수 주장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요건 지워도 됩니까? 지워도 됩니까? 그렇죠? 네? 왜? 잠적게 했는데. 죽을래? 일단 그러면 그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올려줄 테니까. 부모님한테 부탁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자, 2번. 그쵸? 바로 뭐다? 인간의 사유가 독립한 존재는 바로 뭐다? 그쵸?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이라는 특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어떤 대상이 그 존재만 한다고 해서 이게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얘는 그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뭡니까? 뭐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뭡니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막노동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 즉 어떤 존재가 실제한다는 건 그 존재는 모두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우연성, 가능성이라는 걸 가지는 존재란다는 거죠. 알겠죠? 자, 예를 들어 공존하는 달은 일식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일 뿐 달의 공존이 일식과의 인과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달이 공존한다고 해서 매번 일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연히 이제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 그때만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달이 공존한다는 거,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존한다는 거는 일식과 월식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건 그래서 몇십 년에 한 번씩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꼭 필연적이었으면 매번 일어났어야지. 돌 때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의 변화로 일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연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이 주장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유할 때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모두를 우리가 다 사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야?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야겠어. 그럼 이 나무를 자를 때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이 나무가 가지는 가능성들, 즉 이 나무를 자르면서 어떤 영향이 생길지,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자르기 전에 이게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을지 이런 모든 가능성들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능성,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거는 바로 뭐다? 인간은 그렇죠? 바로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그쵸?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내야수는 상관주의에서 부정하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며 이에 대해 사유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또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보는 그의 철학은 인간 중심적인 사유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유와 세계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내야수, 그렇죠? 철학의 의의를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그를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야수는 바로 뭐다? 인간의 사유와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내야수의 생각이고 이 모든 대상들은 전부 다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게 내야수의 생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글, 나글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굿맨의 세계 제작과 진리 이론 소고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지동설이 인정되기 전까지의 태양계는 천동설에 따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의 태양계는 지동설의 설명과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고 본다. 굿맨은 천동설이나 지동설과 같은 것을 버전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그가 말하는 버전은 자, 그러면 버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버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대상을 배열하고 범주화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기호들의 체계를 굿맨은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태양을 신처럼 상징하는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인 기호나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 같은 언어적 진술 모두 일종의 버전에 따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버전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굿맨이 이야기하는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상을 배열하고 범주화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들의 체계를 굿맨은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표정인데. 그렇지? 자, 근데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굿맨은 이러한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하며 자, 이 버전의 특징은 바로 뭐다? 버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다? 이 버전들에 의해서 세계가 구성된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버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를 했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버전들에 의해 세계가 구성이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밑에 정렬차를 냅둔 것 같은데 왜 옆에가 정렬을 하고 있어? 자기가 불편할 것 같아. 어? 자기가 불편할 것 같아.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간주된 것이다. 자, 굿맨의 주장을 핵심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바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간주된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버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뭐다? 굿맨의 그렇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뭐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다고 간주된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국내 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났어.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글은 뭡니까? 가와 나글이 합쳐져 있는 주제통합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가글과의 연관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즉, 국면의 세계를 보는 이 시각은, 즉, 세계라고 하는 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한다고 간주한 거, 생각한 것이 세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면의 생각은 매야수의 생각과 가깝습니까? 상관주의자들의 생각과 가깝습니까? 상관주의. 누굴까? 매야수와 가까울까요? 상관주의자랑 가까울까요? 상관주의죠. 그치. 상관주의자랑 가깝다고 봐야 돼요. 왜? 상관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어? 사람의 사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모든 세상은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대로 매야수는 바로 뭐다? 인간의 사유와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우리는 지금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생각에 어떤 점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어. 그치? 하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 했어. 그쵸?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실제로는 뭡니까? 지구는 평평해가지고 그 밑에 개쩌는 거북이가 떠받치고 있을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둥글다라고 그냥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과 다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상관주의자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일종의 큰 사유가 존재하고 사람은 그 사유를 통해서만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둥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다?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유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는 일종의 상관주의 시각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는 지금을 기준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사실로 넣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진리는 지구가 둥글게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평평했던 지구가 지금은 둥글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바로 매야수의 입장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표정인데? 그러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는 일종의 인식과 관련된 거는 상관주의자 혹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인식과 별개로 둥근 지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일종의 사실은 바로 뭐다?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매야수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면의 생각은 바로 뭐다? 아까 상관주의자랑 거의 비슷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봤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을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하는 버전이 없던 시기에는 태양은 신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었을 수 있다. 여기서 태양이 항성으로 존재하게 된 시점은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된 버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의 예는 세계의 존재 시점이 버전에 의해 구성된 시점에 의존하게 됨을 나타낸다.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군뱅과 상관주의자들의 입장이고 즉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게 군뱅의 입장이라고 상관주의자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세계에 대한 군뱅의 입장은 버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군맨의 특징이 바로 뭐다? 이 군맨은 바로 버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군맨은 상관주의자의 입장과 가깝기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상관주의자 입장과 가깝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버전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즉 모든 버전이 전부 다 세계를 구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는 옳음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바로 뭐다?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다? 다른 말로는 적합함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적합함을 통해서 바로 뭐다? 버전의 옳음을 판단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민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바로 모든 버전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말로는 적합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적합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적합함을 다시 설명합니다. 적합함은 실용, 범주, 세계에 대한 설명적인 측면에서 버전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은, 자, 아무리 이제 그 뭡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을 기준으로, 그치? 그런데 여전히 음모론자 중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구를 바라보는 하나의 다 버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버전에서는 적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옳지 않기 때문에 버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즉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들 전부 다 버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전부 다 버전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왜? 바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옳은 적합한 생각만은 버전으로 인정한다라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면 16세기 무렵의 서구에서 천동설이 옳은 버전이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천동설은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유용했으며 별의 운동에 대해 적합하게 범주화되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뭡니까? 중세시대는 신 중심의 세상이었고 신이 만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인간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천동설이 이때 당시에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또한 지구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했다. 하지만 후대 지동설이 옳은 버전이 되었던 것처럼 옳음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군맨의 입장이다. 그렇죠? 바로 뭐다? 옳음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즉 바로 뭐다? 기준은 항상 바뀐다. 그러니까 버전도 바뀌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버전에 대한 군맨의 주장은 옳음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계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어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더욱 향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관주의자들 입장과 공통된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군맨의 입장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논리는 바로 뭐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인간은 사유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물들은 그걸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기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게 분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우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지 상상만 하지 증명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우주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메아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사유와 독립된 존재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우리의 이런 생각들 군맨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아직은 외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현재 사회 버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가면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버전이 또 지배적인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진짜로 스타워즈 같은 그런 세계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전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군맨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바로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사유와 그 대상과의 우리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이런 상관주의자와 바로 메아스 그리고 군맨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센서 물리학 개론.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디지털 카메라는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 이미지 센서의 피사체의 상위 매치도록 만들고 이 상을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으로 저장하는 원리는 바로 뭐다? 피사체에 먼저 빛이 반사되고, 그렇죠? 그 빛을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에 매치도록 한 다음에 그 이미지 센서에 있는 데이터를 변환해가지고 사진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히는 곳은 많은 수의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 평면이다. 자,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많은 수의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 평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뭡니까? 그 갤럭시 울트라, 갤럭시 S24 울트라,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 뭐 광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1억 800만 화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이미지 센서라는 조그마한 그 이미지 센서 안에 뭡니까? 칸이 1억 800만, 그러니까 800만 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1억 800만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가지고 그 이미지를 입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칸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미지를 좀 더 자연스럽고 알겠습니까? 실제와 유사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왜? 우리가 실제로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컴퓨터나 화면들이 구성을 할 때는 점들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마인크래프트 같은 큰 네모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미지 센서도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피사체의 상이 맺힐 때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이 한 장의 사진이 된다. 그러면 이 한 장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뭐다? 피사체의 상이 맺힐 때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이 한 장의 사진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4칸짜리 뭡니까? 화소, 4화소짜리 센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치? 여기에 빛에 대한 세기의 정보 A라는 정보, 여기에 B라는 정보, C라는 정보, D라는 정보를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배열하는 게 바로 사실 한 장의 사진이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수학식으로 보면 이렇게 뭡니까? 계산식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색깔과 그림을 보지만 실제로 컴퓨터 안에는 그게 숫자로서 데이터 배열로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화소는 빛에 반응하는 소자로. 자, 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빛에 반응하는 소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한다. 자, 화소의 특징은 바로 뭐다?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많은 수의 작은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 평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한 장의 사진이라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작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빛에 반응하는 소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화소는 어떤 특징이 있다? 바로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밝은 빛이 오면은 뭐 강한 전압을, 어두운 빛이 오면 약한 전압을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색마다 지정된 뭡니까? 전압이 그 컴퓨터로 미리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그 색에 맞는 전압을 출력을 하면은 컴퓨터는 그 세기만 측정을 하면은 아 이건 무슨 색이구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화소처럼 쓸 수도 있는데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약한 빛도 검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약한 빛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들 요즘 야간 촬영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치? 야간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밤 사진을 찍으면은 나처럼 요즘은 그래도 휴대폰 카메라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나처럼 좀 밝게 나오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야간에 찍은 것을 어두운 곳에서 찍은 것일수록 뭉개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야. 그치? 그게 바로 뭐 때문에?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니까 실질적으로 화소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4개의 화소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혼자서 빛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의 빛을, 왜? 당연히 판이 넓으면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많은 빛을 받았지만 사실상 실제 전체 화소수는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만일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를 묶어 한 개의 화소를 구성하면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면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를 묶어 한 개의 화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색깔을 구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는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한 화소 전체의 개수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어떻게 구한다?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한 화소의 전체 개수의 비율로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이 값이 클수록 세밀하게 표현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센서의 성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바로 자, 이미지 센서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무엇으로 볼 수 있다?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한 화소 전체 개수의 비율이죠. 바로 화소 평면의 면적
개수의 비율이고, 그렇죠? 이 값이 클수록 바로 뭐다? 세밀한이라고 하는 성질의 비례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클수록 더 세밀한 묘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뭡니까? 공식으로 따지면 바로 뭐다? 평면의 면적, 분모가 작아야지만 숫자가 커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위에 있는 분자가 커져야지만 숫자가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화소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세밀함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죠? 그래서 화소는 바로 전압을 출력을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뭐다? 약한 빛도 검출이 가능하다. 그렇죠? 검출 가능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서 또 바로 뭐다? 빨, 파, 초, 그렇죠? 의 화소를 묶어 한 개의 화소를 구성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색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바로 아까 마지막에 했었던 거죠. 그렇죠? 바로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는 이꼴 무엇과 같다? 화소 평면의 면적분의, 그렇죠? 바로 뭐다? 화소의 전체 개수 비율이 되고, 이것은 숫자가 클수록 세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비례를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죠? 그지?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소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고, 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뭡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 혹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은 용량이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전부 다 하나하나 칸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계산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계산해야 될 데이터가 더 많아지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2개 계산할 때랑 4개 계산할 때랑 시간을 비교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 화소에 노출된 빛의 세기를 데이터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거 지우면 되겠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각 화소에 노출된 빛의 세기를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된다. 자, 하는데 이를 위해 화소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에 연결하여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바꾼다. 즉, 그러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바로 무엇이다?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합시다. 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각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변환을 한다. 즉, 화소에서 출력된
전압을 무엇으로?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쵸? 이해가 돼? 그치? 자, ADC는 즉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는 입력 전압의 값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할 때는 일정한 수의 비트로 표현한다. 그래서 입력 전압의 값을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출력할 때는 일정한 수의 비트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바로 뭐다? 자, 그 뭡니까? 화소에서 출력된 전압을 그쵸?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일정 수의 비트로 표현을 해서 출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색깔로 선으로 이런 걸로 보이기 위해서는 비트로 변화를 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비트의 개수를 데이터 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쓰는 바로 뭐다? 비트의 개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수의 비트로 표현하고 출력을 할 때 이때 말하는 일정 수의 비트가 이꼴 바로 뭐다? 데이터 폭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이해가 됩니까? 자, 분해능은 입력 허용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한 지표이다. 자, 분해능이라고 하는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자,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입력 허용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분해능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한 지표다라는 거죠. 자, 가령,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면 밑에 거를, 뒤에 거, 예를 든 걸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가령, 어느 ADC 입력 전압의 허용 구간이 0부터 1V라고 하자. 만일 화소의 출력 전압에 대해 ADC의 데이터 폭이 1비트면 빛의 세기를 0.5V를 기준으로 0부터 0.5V보다 작은 구간은 흑으로 0.5V부터 1V까지의 구간은 100으로 2단계로 명암을 구분한다. 만일 데이터 폭이 2V면 0에서 1V의 구간을 4단계로 4비트면 16단계로 그쵸? 8비트면 256단계로 서로 다른 밝기의 명암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1비트, 비트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월, 0과 1.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뭐다? 그쵸? 자, 그러면 보자.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허용 구간이 그쵸? 0에서 1V라고 하고 그쵸? 자, 이럴 때 자, 첫 번째로 이것이 바로 1비트로 구성을 하면은 그지? 그쵸? 1비트로 구성을 하면은 바로 뭐다? 바로 1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아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V를 기준으로 그쵸? 두 가지 색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얘는 그치? 기준으로 바로 어떻게 된다? 0에서 0.5V까지는 흑. 그 다음에 0.5V에서 1V까지는 100.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2비트면 칸이 두 개야.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개수는 네 가지가 되죠. 0, 1, 0, 1이니까 이게 2승이니까 그죠?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비트가 되면은 바로 뭐다? 4분의 1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네 가지로 나누는 거죠. 0에서 0.25, 그 다음에 0.25에서 0.5, 그 다음에 0.5에서 0.75, 그 다음에 0.75에서 1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4비트면은 4칸이니까 4칸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2의 4승이니까 그렇죠? 그 16단계 색깔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8비트면은 8칸이
8칸이니까 8칸이 2의 8승이니까 256가지 단계로서 색깔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2의 비트 수, 승, 분해. 그치? 바로 뭐가 된다? 허용 구간 전압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알겠죠? 마치 수학 시간도 아니고 그지?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서 데이터 폭이 넓은 ADC를 쓰면 세밀한 명암의 표현이 가능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데이터 폭이, 그쵸? 그, 뭡니까? 그쵸? 이게 그 데이터 폭이 넓으면은 넓을수록 바로 어떻게 된다? 이것은 바로 세밀한 명암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아까 앞에서도 바로 뭐다? 화소의 개수가 많으면은 더 선명한 이미지, 세밀한 이미지가 가능하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바로 뭐다? 데이터 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세밀한 명암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아니구나. 얘는 이거 분의 1로 해야 되는구나. 얘가 크면 클수록이니까. 밑에 있는 데이터 폭이 크면 클수록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반비례한다고 봐야 되겠지, 숫자라면.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한편 ADC가 입력된 전압을 데이터로 바꾸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변환 시간이라고 하며, 자, 변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ADC가 입력된 전압을 데이터로 바꾸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 이거를 우리는 변환 시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며 성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변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ADC가 입력된 전압을 데이터로 바꾸는데 걸리는 일정한 시간을 바로 변환 시간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미지 센서가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을 얻으려면 화소별로 빛의 세기를 나타낸 데이터를 화소와 같은 형태의 배열로 나타내어야 한다. 자,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1대1로 연결하여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으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에는 수백만 개의 화소가 있는데, 요즘은 뭐 수천만 개, 1억 개, 2억 개까지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수백만 개가 화소가 있는데 이만큼의 ADC를 이미지 센서에 만들어 넣기는 어렵다. 그래서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중 스위치를 이용한다. 자, 다중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는 방식을 다중 스위치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중 스위치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다중 스위치.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다?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중 스위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다중 스위치는 n개의 입력을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으로 연결해주는 장치이다. 이때 n은 n과 같거나 n보다 작아야 한다. 화소 평면이 전체 화소를 순서에 따라 일정한 개수로 묶은
블록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 블록 단위로 데이터로 바꾼 다음 이것을 차례로 다시 모으면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화소평면이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화소평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총 16개의 칸으로 구성된 화소평면이라고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M이 지금 16이죠. 그렇죠? 16개의 화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DC, 아날로그 변환기라고 하는 게 화소의 개수랑 똑같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고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아날로그 변환기를 4칸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알겠죠? N이 4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먼저 찡 해가지고 여기에 위치를 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먼저 한번 위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 D라는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먼저 여기다가 A, B, C, D 라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걸 출력하고 나서 얘가 어떻게 여기로 찡 옮겨가는 거야. 찡 옮겨간 다음에 바로 뭐다? E, F, G, H라는 데이터를 만들면 여기에 E, F, G, H 이렇게 배열을 해준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또 1로 가면은 찡 요거를 재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I, J, K, L 요 데이터를 얻으면 다시 순서대로 여기다가 I, J, K, L이라는 데이터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면 총 4번을 측정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L, M, N, O, P라고 하는 그 뭡니까? 데이터를 얻어서 M, N, O, P라는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조합해가지고 사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측정, 여기 측정, 여기 측정, 여기 측정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조합해서 각각을 해서 전부 다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가령 10,000개의 화소가 있고 10개의 ADC가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순서대로 화소를 10개씩 묶고 블록으로 만들고 각 블록을 10개의 ADC가 순서대로 1000번으로 나누어 보낸다. 그럼 10개씩 묶인 데이터가 순서대로 1000개로 변환되므로 이를 합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한다. 하지만 ADC가 1000번의 동작을 해야 하므로 사진 한 장의 데이터를 얻는 전체 변환 시간은 ADC 변환 시간의 1000배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각각 그 재는 변환 시간 같은 거는 재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뭐다? 그 디지털 그런 이미지를 변환하는 그런 안센서 물리학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알겠죠? 시간이 애매하네. 자, 이 마지막 친족상속법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그 3월 모의고사가 그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문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괜히 좀 어렵게 만들려다가 글 자체가 좀 약간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는 상속과 유언과 유증과 이런 거를 다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얘네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막 마음대로 좀 써가지고 학생들이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린 그런 경향이 좀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지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쉬는 시간 가지고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법률상의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신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법률행위라는 거죠.
자,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언을 통해서 유증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의 특징은 바로 뭐다?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반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만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절할지 말지 이것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명와는 다르다라는 걸. 그래서 유증과 증명은 모두 뭐다?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라는 점에서는 바로 뭐다? 유증과 증명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뭐다? 유증은 단독 행위이고, 그렇죠? 증여는 바로 뭐다? 계약으로 분류를 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거부터 설명이 좀 너무 빈약하기는 해요. 알겠죠? 유증은 바로 뭐냐? 유언으로 내 재산을 이 사람한테 물려주겠다. 이거면 끝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재산을 받을지 말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증여는 사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걸 증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내가 증여를 하고 5년인가 이내에 죽으면은 그거는 증여가 아니라 유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상속세가 붙어요. 세금도 증여세와 상속세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비율도 다르죠. 증여세가 좀 더 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왜 부자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회사를 그 교역권을 넘기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살아있을 때 뭡니까 교역권 승계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막 주식을 자식에게 싸게 넘기고 막 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 일종의 증여라는 방식을 쓰면은 세금을 좀 적게 내요. 근데 유언은 상속세가 붙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많아지거든요. 알겠죠? 근데 증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상대방에게 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거야. 이거는 상대방과 내가 서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계약을 통해서 성립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지금 굉장히 좀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자필 증서라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그렇죠?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직접 찍어야 되고, 그렇죠?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하면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미리 본인의 진위를 확인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바로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나한테 진짜 이게 네 생각 맞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유언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일종의 공증인을 세워요. 알겠죠? 그래서 그 공증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의 유언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영상을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직접 뭐 자필로 뭐 하는 걸 녹음을 해 놓는다든지 직접 얘기하는 걸 녹음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자의를 통해서 이런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본적으로 증명해 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사회는 구두 계약도 증명만 할 수 있으면은 뭡니까? 계약으로 효과를 가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 졸고 있는 태섭이한테 뭡니까? 재산을 10억 물려줄게. 지금 10억 줄게. 라고 얘기했으면 이것도 하나의 만약에 해서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면 구두 계약도 뭡니까? 하나의 증거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유언은 반드시 뭡니까? 공증인의 그런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자녀에 의해서 유언장이 조작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거의 높아지는 게 아니라 100%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재산을 받는 자식들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언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 설명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그쵸? 상속인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수증자가 되는 것은 가능해요. 수증자가 된다는 건 바로 뭐다?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게 아니긴 해요. 왜냐면 법적으로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혈연관계로 맺어 있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괜히 이렇게 쓸데없이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오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상속인이라고 하는 자격은 이거는 내가 사실은 유언을 안 남겼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이 유언을 남기는 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보면 유언을 안 남기는 사람이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 나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상속인이 되는 거고, 그거는 순위에 따라 달라요. 1순위가 자식들, 그죠? 2순위가 부모, 알겠습니까? 3순위가 거기도 없으면은 그 다음 혈연, 그죠?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알겠지? 참고로 아내는 만약에 1순위 자식이 있으면 1순위랑 동일한,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상황이면 2순위인 어머니랑 동일한 취급을 합니다. 1순위자와 동일한 취급, 1순위자가 있으면 1순위자와 동일한 취급, 1순위자가 없으면 2순위자랑 동일한 취급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재산이 아내한테 무조건 다 100%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알겠죠? 왜? 실제로 그게 100% 가능해지면 어떻게 돼?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부부 사이에 거의 칼싸움만 나겠지, 그치?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뭐다?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정말 참 글을 참 더럽게 써놨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유류분을, 그렇죠? 유류분을 무시한 유언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될 거를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독서 지문 분석할 때 수업했었잖아요. 법적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뭐다? 상속을 받을 사람에게 법적으로 얘 사람한테 무조건 이만큼은 줘야 된다고 정해진 부분이라고 했어요. 알겠지? 이거는 내가 아무리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 재산의 10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그치? 왜? 유류분은 이 자손들의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자격 조건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는 유언 자체가 이미 법을 어기는 것이 돼 불법 행위가 돼버리고 그런다는 것은 유언의 효력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인데 이거를 쓸데없이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 유류분 같은 경우는 보통 남기는 재산의 50%는 무조건 법적 상속자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내가 사회에 환원하든 딴 사람한테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통해서 수증자한테 주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만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적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참 쓸데없이 설명을 해놨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유류분 제도에 따르면 내 재산의 50%를 상속인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2명이 있고 아내가 1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내는 1.5를 받아. 그리고 자식들은 1대 1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총 따지면 3대 2대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비율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뭡니까? 한 7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아내한테 3억, 자식들한테 2억씩 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재산이 14억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 재산을
뭡니까? 일단 기본적인 유류분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말 그대로 내가 14억의 재산이 있으면은 일단 처음에 아내한테 3억 가고 자식들 하나한테 2억씩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 그럼 나머지 7억은 내 마음대로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거는 아내에게 나는 우리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한테 더 줘야지. 혹은 우리 첫째가 좀 모자라니까 첫째한테 좀 더 든든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 유류분하고 다르게 설정을 해가지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 설명이 너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자 자체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상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포괄적 승계라서 자산뿐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죠. 채무까지도 이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속은. 이게 상속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1억을 남겼네? 아싸 하고 딱 받았는데 알고 보니 빚이 3억이야. 그렇죠? 그러면 2억을 내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은 바로 뭐다? 법률 효과가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 이것이 바로 뭐다? 유언과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유언이나 혹은 뭡니까? 아까 증여 이런 것과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언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남겨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이 단계에서 법률 행위는 한 거지만 이거의 효과가 내가 죽은 이후가 되는 거죠. 발생하는 게. 알겠지? 근데 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가 보통 이렇게 되는 건데, 그치? 이거는 바로 뭐다? 이거는 유언이 없을 때 사망으로 인해서 그냥 발생을 해버린 거야. 자연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이 상속자도 뭐다? 받을지 말지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재산은 뭡니까? 그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상속 포기하면 채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산을 받을 때 상속을 받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은 잘 계산을 해야 되겠지. 엄마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뭡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얼마고, 이랬을 때 갚아야 될 돈이 크면은 당연히 안 받는 거고, 받는 돈이 크면은 받는 거고. 알겠죠?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돼요. 알겠죠? 포기하면 어디로 가요? 포기하면 그냥 그 돈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 그 남는 게 갚아지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의 그 뭡니까 피의자가 죽게 되면 공소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뭡니까 소송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소송한 상대가 없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준 채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나 혼자서 뭐 사업하고 이런 데 썼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썼다면은 가족들에게도 뭐 일부 책임을 지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나무리 쌤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잘 모르겠고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글에서는 알겠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언은 내가 미리 해놓고 그게 효력 발생이 내 사망 이후이지만 상속은 그냥 내가 죽는 순간 유언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언이 없어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제2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는 제1순위자와도 제2순위자와도 같은 순위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배우자는 1순위로 자식과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자식이 없으면은 2순위자였던 부모님하고 똑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를 얹어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면 그 상속분의 비율은 1.5가 바로 누가? 배우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들, 딸 이런 비율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은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균등하게 가져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포괄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환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 수중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비해 그러니까 즉 뭡니까? 유증자라고 하는 사람은 상속인은 아니지만 이 유언에 의해서 상속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는 있다는 것.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에 비해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획득한다. 즉 바로 뭐냐면 내가 나랑 그 피가 섞여 있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내 재산을 1억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면은 그래도 일단 내 재산은 상속인인 일단 먼저 상속권자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한테 이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증자한테 생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좀 복잡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알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나한테 1억을 받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법은. 알겠죠? 자, 그래서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되므로 그 이행이 완료되는 데 수증자는 재산권을 취득한다.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법적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유언으로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법적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의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 다만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남긴다고 유언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집행되진 않는다는 거야. 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좀 지저분한 글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뭐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런 것도 한 번씩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도 골머리 좀 써봐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한 번쯤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알겠죠? 자, 지금 40분 정도 됐으니까 10분만 쉬고 5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